안구 돌출이 된 경우 그게 사실은 외모를 가장 변형시키는 가장 피하고 싶은 증세지만 증상이 오히려 악화돼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법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정리해 줄 수 있으실까요? 먼저 급성기 중에서는 경증, 중증, 위급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경증이라 하면 눈꺼풀이 붓는 정도나 눈꺼풀이 위로 올라간 정도, 눈이 앞으로 튀어나온 정도, 복시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안구의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윤활제를 좀 쓰거나 인공 눈물 같은 거를 좀 쓰는 거를 주 치료로 하고요.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을 하는 것, 그리고 갑상선 눈병증 자체가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증을 잘 관리를 하면서 약을 드시는 것으로도 충분하고요. 논문으로 밝혀진 치료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갑상선 세포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셀레늄인데 그 셀레늄이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 분비가 좀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을 복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이미 논문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것을 복용하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서 먹는 그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인 그걸 복용하는 셀레늄의 함량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 안에 있는 소량의 셀레늄의 양은 아닌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셀레늄 함량을 좀 높인 영양제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중증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쓰고요. 동시에 사시나 복시, 근육이 커져 있는 것이 좀 두드러진다면 방사선을 같이 치료를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시기에는 처음에 이제 우리 몸에 B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깨지면서 염증이 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염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게 있을까요? 스테로이드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둘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증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중증에서 치료를 하는 그 이유가 되는데요. 부작용이 이제 갑상선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보다 적다고 생각될 때야 비로소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작용은 혈당이 오르는 거를 저는 가장 많이 좀 느끼고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좋다 안 좋다 이런 찬반 논란이 좀 있는 치료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진 데이터들을 보면 오히려 스테로이드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방사선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부염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 백내장이 조금 빨리 온다든지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편입니다. 위급 상황으로 넘어가는데요. 근육이 너무 커지거나 눈이 너무 돌출된다면 시신경이 눌리거나 시신경이 늘어나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앞서 썼던 스테로이드 500mg보다 2배가 더 많은 1000mg을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으로 3일 동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연속으로 치료를 3일 동안 한 다음에 시력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시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요.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안화감압술을 응급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급성기 병이 활동성의 병이 끝나게 되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병은 안정기로 들어서는데요. 그때는 우리 눈에 후유증이 좀 남게 됩니다. 눈이 튀어나온다든지 복시가 남는다든지 눈꺼풀 위치가 이상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술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안구 돌출이 된 경우 그게 사실은 외모를 가장 변형시키는 가장 피하고 싶은 증세지만 또 가장 특징적인 증세죠. 그래서 급성기 때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이 되고 나면 돌출된 원인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안화 지방이 증대된 거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돌출된 안구를 뒤쪽으로 원래 정상 위치로 담을 수 있도록 안화의 공간을
용적을 넓히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걱정해야 할 만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럴까요? 말씀하신 돌출에 대한 거를 수술하는 걸 저희가 감압술이라고 하거든요. 눈을 누르는 압력을 풀어준다 하는 감압술인데, 예전에는 지방 감압술보다는 골 감압술을 꽤 많이 같이 병행했던 추세였습니다. 눈을 둘러싼 뼈를 일부 제거하여서 눈을 누르는 압력을 풀어주다 보니까 골을 제거한 이후에 동반되는 다른 일부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위치나 벡터가 방향이 바뀌면서 복시가 조금 더 새로 생긴다거나 지속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골 감압술에서 조금 더 지방 감압술로 많이 동반이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골 감압술 자체도 골을 떼낸다기보다는 골의 두께를 얇게 하는 이런 다양한 수술의 변형 방법들이 계속 생기면서 부작용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급성기에는 눈이 계속 돌출되거나 눈의 변형이 계속 오는 상태라서 눈에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급성기의 염증을 좀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골 감압술이나 지방 제거술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오셔가지고 증상이 오히려 악화돼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진료를 잘 받은 다음에 급성기가 넘어가서 남아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안정기 때 안화 감압술이나 눈꺼풀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 등을 취하면 이전 모습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구 돌출도 있고 복시도 있고 눈꺼풀 이상도 있고 다 이상이 있다 한다면 환자가 처음 오셨을 때 치료 시기를 저는 약 3년 반에서 4년 정도를 잡는 편인데요. 사실 회복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린다고 할 수가 있어서 환자와 의사의 굉장히 좀 끈기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기대해 볼 만한 신약이 있으시면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치료제는 사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약명은 테프로투모맙이라는 약인데요. 스테로이드가 전체 염증을 억제한다면 그 테프로투모맙은 갑상선 눈병증이 생기는 그 기전 자체를 차단하는 약이라서 안구 돌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들어가고요. 갑상선 눈병증 때문에 생겼던 외형적인 변화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대체할 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핫한데요. 단점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분이 한 분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의 가격은 몇 억에 호가한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단점이고, 부작용은 청력자가 가장 잘 알려진 부작용인데, 그것도 약을 끊거나 조절을 하면 돌아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소식이라면 그 약의 효과가 이제 미국에서 밝혀졌고, 같은 아시아계인 일본에서도 최근 끝난 임상 연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나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약의 중요성이나 효용에 대해서 학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갑상선 안병증에 도움이 되는 혹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흡연, 불면, 스트레스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흡연은 멀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그런 질문도 합니다. 흡연자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끊으면 좋아지는 건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흡연을 해서 누적돼 있는 몸 안에 그런 흡연의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금연을 열심히 오랫동안 앞으로 쭉 하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이 갑상선 안병증을 앓으면서 동반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도 같이 잘 조절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권고안에서는 스트레스를 이제까지는 좀 줄여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이때까지 해왔는데, 사실 저희도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최근에 스트레스를 푸는 적극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서 실제로 실천을 하라. 뭐 나는 조깅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노래를 하면 풀린다. 운동을 하면 풀린다. 수영을 하면 풀린다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이전에는 했는데 갑상선 눈병증을 앓고 나서 이런 활동들도 좀 줄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천천히 시작을 하시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갑상선 눈병증이 눈으로 먼저 났을 때는 다른 정보 없이 눈꺼풀이 붓는데, 그래서 단순 그냥 피곤해서 눈꺼풀이 부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방치되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달, 2달 이상 지속되는 눈꺼풀 부종은 갑상선 암병증의 첫 번째 증세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눈꺼풀 뒤당김이라고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윗눈꺼풀이나 아래 눈꺼풀이 올라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까만 동자 위에 흰 부위, 공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흰자위가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젊은 환자분들에서는 눈에 띄게 드러나기 때문에 놓치지 않죠. 근데 이제 중년 이후, 노년 인구에서 생기는 갑상선 눈병증에서 나타나는 눈꺼풀 뒤당김은 노화가 되면서 피부가 늘어져서 눈꺼풀 처짐이 있다 보니까 눈꺼풀 뒤당김이 눈 뒤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눈꺼풀 모양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또 안과 진료를 봐야 됩니다. 눈꺼풀 뒤당김이 또 한쪽에 있게 되면 젊은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당김이 생긴 쪽 말고 반대편 눈이 몸의 반사 기능에 의해서 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눈이 안검하수가 생겼나 보다 하고서 또 안검하수를 실제로 수술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치료의 방향을 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다양한 눈꺼풀, 눈에 나타나는 증세를 갑상선 눈병증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갑상선 눈병증을 저희가 가장 많이 진료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매일 환자분들이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원하는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진료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했던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을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환자분들이 잘 보시고 잘 이해를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가 갑상선 눈병증으로 의심이 되고 좀 불편이 있고 가족 중에 갑상선 눈병증이 의심되는 환자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진료를 보러 오셔가지고 조기에 진단해서 이전의 삶의 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